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만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자, 코리아 모니터의 김수환 편집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코리아 네. 모니터의 김수헌 편집장입니다. 그거 어떻게 돼? 어떻게 된 글로벌 거죠? 모니터가 글로벌 물적보다 모니터. 나옵니까? 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저 글로벌 모니터 안에 네. 글로벌 모니터 내에 그 코리아 모니터라는 사이트를 네. 사실은 2월달에 가오픈을 했었어요. 어. 뭐 우리 이제 매체 이름 그대로 그 우리나라 기업하고 산업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네. 증권 영역도 좀 다루고 좀 더 나아가서 뭐 금융 쪽에 이슈가 있으면 금융까지 이제 다루어 볼 생각으로 네. 코리아 모니터라는 사이트를 2월 달에 가오픈을 했고 4월 초에 사실은 뭐 제가 SNS를 통해서는 예. 그 공식 오픈 사실을 알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 욕심에는 좀 더 좋은 컨텐츠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우리 컴퍼니 백브리핑 시간에 구독자분들한테 좀 알리려고 좀 아껴 놓았었죠. 네. 사실은 뭐 좀 큰 특종, 쇼킹한 특종을 한 5개 정도 해가지고 그걸 비축해 놨다가 예. 이 컴퍼니 백브리핑 그 출연하는 그날 아침에 딱 출고를 하고 여기 와서 대박 자랑을 하면서 홍보를 좀 하려고 했는데 네. 그 쇼킹 특종을 못 해가지고 또 이제 내부에서 야 빨리 깔아 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오늘 네. 이렇게 그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실은 1인 미디어예요. 저 혼자 제가 편집장이라고 해서 제 밑에 기자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피리 불고 이거 다 하거든요. 원래 그러면서 그러다 이제 기자도 뽑기도 하고 그렇죠. 오기도 예, 하고 완전 귀순하기도 일인 하고 미디어고, 뭐 예. 하는 세상의 겁니다. 예.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슈를 제가 다 헉헉대면서 야. 팔로우를 해서 이렇게 분석도 좀 해드리고 전망도 하고 네. 뭐 간단한 그 코멘터리 같은 것도 네. 좀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뭐 여러 지금 가지 데미안 정보들을- 님이 바로 코리아 모니터 회원 가입했대요. 아 야.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네.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까? 유료입니까? 혹시? 아니요, 아니죠? 유료는 아니고요. 예. 그 아마 뭐 간단한 절차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모르십니까? 예. 제가 남의 이제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세요. 제가 가입은 안 하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네. 간단하게 뭐 구글에서 절차-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구글에서 코리아 모니터 검색하시면 제일 위에 뜹니다. 아하. 예, 벌써 제일 위에 뜹니다. 구글에서 네. 네. 한번 뭐 찾아와 주시면 코리아 감사하겠습니다. 모니터. 자, 네. 김수원 전 대표 현 편집장님이 네. 하시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건 그렇고 오늘 얘기. 동원산업 방지법이 나왔습습니까? 예, 뭐 동원 산업이 이제 계속 동원 그룹의 합병 이슈가 계속 있는데 네. 그뭐 이용호 의원이 그 합병 가치 평가할 때 그 가치 평가 방법을 될 수 있으면 그 일반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좀 바꾸고자 하는 뜻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그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기업의 가치 평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다 알다시피 정답은 없지만 최소한 그 어떤 같은 그 그룹의 계열사들끼리 이 합병을 할 때 어떤 대주주에게 유리하도록 합병이 될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법적인 그 부분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제거를 해서 일반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몇 가지 개정안을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도 제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일단은 지금 동원그룹에서 이번에 그 합병건에 대해서 태도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뭐 법에 따라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예. 뭐 모든 게 다 법에 정해진 대로 공평하게 정당하게 우리는 했다. 뭐 이런 쪽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한 번 더 동원 그 그룹의 그 합병
동원 엔터프라이즈하고 그 동원 산업 간의 합병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동원 그룹 내에서는 좀 오래 전부터 이런 류의 합병을 준비를 해왔던 게 아닌가 하는 흔적들이 좀 있거든요. 예. 네, 그런 흔적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꼭 뭐 나쁘다, 부도덕하다, 뭐 법적으로 위법이다, 불법이다 하는 것을 떠나서 아 그룹 내부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흔적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그 합병 비율을 정할 때도 동원 그룹으로서는 최대한 좀 대주주한테 유리하도록 전략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예.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오늘 좀 지적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 우선은 뭐 그림을 이제 좀 보시면 뭐 기본적인 구조는 이거죠. 그 김남정 그 부회장, 그 김재철 명예회장의 뭐 둘째 아들인데 예. 이 두 분이 동원 엔터프라이즈 지분을 그 100% 거의 100% 가까이 가지고 있죠. 예. 여기 동원 엔터프라이즈는 동원 그룹의 지주사고 비상장이죠. 근데 이제 엔터프라이즈가 동원 산업이라고 하는 요 참치 회사의 지분을 68%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상장사죠. 동원 산업은. 네. 그런데 이제 일반 주주가 있죠. 예. 동원 엔터가 68% 지분이니까 나머지 이제 일반 주주들이 동원 산업을 가지고 있는 형태인데 이 엔터를 산업에다가 합병을 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주사를 자회사에 합병시킴으로 인해서 비상장사를 상장사에 합병시킴으로 인해서 더 우회 상장하는 효과도 있겠죠. 네. 자 그러면 합병을 하려고 하니까 합병 그 가액 평가를 해야 되는데 동원 엔터는 이제 19만 1,300원, 예. 동원 산업은 뭐 24만 한 8,900원 이렇게 이제 평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합병 가액 평가에 따라서 이 동원 산업이 이 김남정 부회장, 김재철 명예회장한테 이렇게 동원 산업의 신주를 발행을 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예. 동원 엔터는 이제 흡수가 되는 회사니까 예. 동원 엔터의 자산과 부채를 산업에다 다 넘겨주고 그러면 산업은 엔터의 주주들에게 산업의 신주를 발행을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받을 사람이 그냥 김남정 부회장 일가야. 예. 그러니까 대주주 일가들인 거예요. 대주주 일가들이 산업 주식을 다 받아가니까 예. 만약에 엔터의 가치를 고평가를 하게 되면 산업이 주식을 많이 발행해야 돼요. 네. 많이 발행해야 되니까 그만큼 산업의 그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같은 그룹 내에서 한 회사는 대주주 측의 지분이 거의 100% 가까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일반 주주들이 혹시 대주주 지분이 많은 회사의 그 합병 가액을 고평가하지 않을까 해서 아주 그 예의주시하는데 네. 아주 이제 민감해지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역시 그런 그 대주주 측의 그 예. 지분이 많은 회사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예. 여기 엔터는 이제 비상장사니까 이 비상장사하고 상장사 합병할 때는 상장사는 주가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주가를 기준으로 하고 뭐 비상장사는 주가가 없으니까 뭐 자산 가치하고 여기 수익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평균을 평균해서, 예.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게 기업 가치 평가라고 하는 게 이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있죠. 자산. 뭐 자산은 이런 게 있어. 뭐 기계가 예. 있고 현금이 있고 투자 주식이 있다. 간단하게 예. 말해서. 예. 그다음에 이제 부채가 있고.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자본을 우리가 뭐 순자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은 기업 가치 평가라고 하는 게 이 순자산, 자본, 순자산의 가치가 얼마냐. 예. 이게 주주의 몫이잖아요. 자본이라고 하는 거, 순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건데 이게 주주의 몫입니다. 이게 주주의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지분 100%의 가치 그러면 이 회사의 그 주주의 몫의 가치. 다시 말해서 여기 순자산의 이 가치를 이걸 따지는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 가치 평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자산 가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냥 자산에서 부채를 빼서
그냥 순자산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 순자산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누면 한 주당 순자산 가치가 나오겠죠. 예. 이게 이제 그 자산 가치법인데 예. 그냥 뭐 재무제표 장부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자산 중에서도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는 자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좀 골라내고 솎아내 가지고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이제 거기서 부채를 빼서 이제 순자산을 구하는 방법. 예. 이거는 비교적 간단하죠. 자산가치법. 예. 근데 이게 수익가치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자산 중에서 기계가 있고 현금이 있고 투자 주식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기계는 이거는 영업자산이야. 예. 기계를 돌려서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거니까 이 영업자산의 이게 사용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이 기계를 막 돌려서 사용했을 때 얼마나 많은 현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가. 네. 그걸 따지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영업용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업용 자산을 활용을 해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가 이걸 따진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영업 가치를 구하는 거지. 예. 그래서 현금 흐름으로 평가를 했더니 한 800 정도 나오더라. 네. 이렇게. 그다음에 이 현금하고 투자 주식은 영업 자산은 아니야. 예. 뭐 이걸 가지고 막 뭘 돌리거나 뭐 물건을 만들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현금하고 투자 주식 같은 거는 이거는 이제 비영업 자산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이 영업 자산의 사용 가치하고 그다음에 이 비영업 자산 요 두 개를 더해 버리면 예. 요거는 이제 자산 평가는 끝났잖아요. 예. 그다음에 부채 평가를 하면 되잖아. 부채 평가를 하면 부채는 빼는 거예요? 300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자부 부채만 골라낸다고요. 예. 이자부 부채만 수익 가치 평가를 할 때는. 네. 그래서 이자부 부채만 골라내니까 이게 100이야. 자, 그러면 이제 평가 다 끝난 거예요. 영업 자산 가치 800, 비영업 자산 가치 200 더해서 1000인데 이제 자산은 이렇게 되는 거고 부채를 빼줘야 되잖아. 그래야지 예. 순자산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자부 부채 100을 뺐더니 순자산은 이렇게 900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수익가치법으로 뽑아냈더니 이제 여기에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900인 거고 예. 앞에서 자산가치법으로 했더니 또 얼마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요 자산가치하고 수익가치를 적당히 가중 평균을 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상에 비상장사는 이렇게 평가해라 합병할 때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근데 수익 가치는 하여튼 미래의 돈을 얼마 벌 것인가를 추정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치를 구한다.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 현재 그렇죠. 가치를 예. 구한다. 당겨서 예. 미래에 앞으로 네가 그러니까 얼마나 기업 벌... 가치라고 하는 거는 그 자본의 가치, 요 순자산의 가치가 예. 얼마나 되느냐 요걸 네. 따져보는 건데 예. 이제 자산가치법으로 하게 되면 그냥 자산만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자산 쭉 있는 거 예. 거기서 그냥 부채를 빼버려. 예. 그래서 그냥 순자산을 구하는 거지. 근데 예. 모든 자산을 다 카운트를 해주는 게 아니고 뭐 쓰잘데기 없는 뭐 무형자산이라든지 뭐 자산으로 이름은 얹혀져 있지만 예. 자산으로서의 그 효용성이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솎아내 가지고 예.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수익가치법을 쓸 때는 수익가치법도 기본적으로는 자산 빼기 부채 해가지고 순자산 가치를 구하는 거야. 수익가치법을 할 거기에도 때도요. 자산이 들어가긴 네. 들어간다. 그렇죠.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방법을 달리 쓰는 거지. 예. 글자 그대로 수익가치법이니까 예. 자, 영업용 자산과 비영업용 자산으로 딱 나눠 가지고 예. 영업용 자산은 요 영업용 자산을 요걸 활용을 했을 때 예.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느냐, 잉여 현금 흐름이 얼마 나올 거냐, 요걸 가지고 그냥 영업 자산의 가치를 매겨버리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알겠어요, 비영업 알겠어요. 자산은 그냥 이렇게 쏙 알겠어요. 더해주면 되잖아요. 기계값이 그러면 100만 원이다. 그냥 100만 원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자산가치법에서 하는 이 거지. 돈으로 이 기계로 얼마를 벌 것이다라는 걸 그렇죠, 가정해서 그렇죠. 그 기계값을 친다. 그렇죠,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예, 이해했어요. 네. 굉장히 갑자기 그래서 훌륭한 좀, 학생이 된 것 네. 같은 느낌이네. 예. 네. 자, 쉽습니다. 네, 네 이해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동원엔터 같은 경우는 예, 자산 가치가 19만 1,000원, 수익 가치도 19만 1,000원. 그래가지고 자산 가치, 수익 가치 가중 평균했더니 합병가액이 또 19만 1,000원이야. 100원 단위에서만 틀리고 예, 거의 19만 똑같네요. 1,000원까지는 갔단 말이에요. 예.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면 예, 동원 엔터프라이즈는 이 자산의 대부분이 가치 있는 자산의 대부분이
상장 자회사 주식이에요. 예. 그게 뭐가 있나 보니까 동원 산업도 있고 동원 F&B도 있고 동원 시스템즈도 있는 거야. 예. 네. 근데 이것들이 뭐 5,800억, 5,100억, 동원 시스템즈는 무려 1조 2천억 원의 이런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요런 굉장히 이 5천억 뭐 1조 넘어가는 요런 주식들이 자산 가치 평가에도 들어가고 수익 가치 평가에도 들어간다고. 예. 자산 가치 평가에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죠? 예. 자산으로 네. 하는 거니까. 자산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여기 수익 가치 평가를 할 때도 비영업 자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 동원 엔터의 수익 가치는 뭐 자회사한테서 받는 뭐 네, 뭐 상표권료나 임대 수익, 용역 수익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들어가겠죠. 지주사니까 영업 예. 가치고 그냥 이 숫자가 그대로 그냥 비영업 자산에 더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이 무지막지한 숫자가 자산 가치 평가 때도 들어가고 수익 가치 평가 때도 그대로 들어가니까 예. 결과적으로 자산 가치 수익 가치가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그냥 합병 가액도 19만 원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요까지는 이제 다 이해가 되잖아요. 예. 여기까지는 이해가 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동원그룹은 2016년부터 동원 엔터를 고평가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 것 같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요소들이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네.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주식회사 이진우 이거 비상장이에요. 깜짝 예, 네. 이 상장 네. 가치도 없어. 이거 비상장이야. 예. 근데 이제 주식회사 이진우가 네. 주식회사 안승찬 여기 네. 상장사야. 예. 상장할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예. 지분 60%를 50억에 샀어. 이진우가. 예. 예. 근데 이진우는 또 주식회사 김수헌 여기도 상장사야. 예. 알차니까. 예. 그래서 여기 지분 20%를 20억에 사가지고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안승찬은 종속기업이야 이진우에. 예. 예. 맞잖아요. 지금 그렇죠. 종속돼 있잖아요, 사실. 예. 내가 봐도 종속돼 종속이거든. 있습니다. 예, 지배 종속 관계야. 저관계 지분이- 아니라 늘 종속돼 있습니다. 맞아요. 예. 지분이 60%거든. 예. 지분이 50%를 초과하게 되면 예, 회계적으로 두 회사는 지배 종속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안승찬은 이진우한테 종속돼 있는 거야. 네. 네. 내가 봐도 늘 종속돼 있더라고요. 서글프다.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이진우라도 김수원을 종속 기업으로 둘 수는 없어. 근데 그래서- 지분이 20%밖에 안 되니까 예. 상당한 영향력은 행사를 할 수 있어요. 나한테 네, 네. 이진우가. 네. 이진우가 나한테 상당한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나는 나가 아니고 김수헌은 이진우의 관계 기업이 되는 예,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 거거든. 예. 그러면 지분율 50일 안 이렇게 넘고 기준으로 지배 기업하고 종속 기업은 그냥 이렇게 묶어서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돼요. 예. 지배 종속 관계이기 때문에 이진우와 이 종속 기업들을 묶어서 우리가 연결 실체다.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그냥 지배 기업과 종속 기업은 그냥 한 회사처럼 재무제표를 묶어버린다. 네. 요걸 이제 그냥 연결 실체라고 표현하는데 예. 요 연결 실체가 만드는 재무제표가 그게 연결 재무제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진우와 종속 기업들 요게 연결 실체고 예. 이게 연결 재무제표인데 자, 이 연결 실체가 뭐 그냥 이진우라고 해도 돼요. 주식회사 이진우가 이 상장사인 김수헌의 지분 20%를 20억에 갖고 있다. 예.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예. 그러면 김수헌은 이 연결 실체의 관계 기업이죠. 네. 그러면 이 관계 기업은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만큼만 가져온다. 예. 자, 이 지분율이 20% 이상이고 50%까지는 대개는 그냥 관계 기업이라 그래서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하는데 예. 지분법이 별게 아니에요. 뭐 복잡하게 설명하려면 얼마든지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예. 지분법 뭐냐? 자, 김수헌이 당기 순이익을 50억을 내. 네. 50억을 내면 여기 이제 이진우가 이 연결 실체 이진우가 내가 데리고 있는 관계 기업이 50억의 이익을 냈네? 후후 하면서 내 지분율이 20%니까 네. 이 50억의 20%면 얼마? 10억이지. 예. 이 10억만큼은 이렇게 이
지분의 장부 가격 올려버려. 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김수헌 주식의 가치는 20억이 아니고 10억을 플러스 시켜서 30억이지 후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야. 네. 그리고 요렇게 지분 장부 가격을 10억을 더 올려서 30억으로 고치고 네. 10억 더 올린 만큼을 이진우가 지분법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잡아 넣는 거예요. 예. 이게 그냥 지분법 회계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네, 네. 쑥 이렇게 들어왔어요. 한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하는데 자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이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진우의 민낯이 궁금한 거야. 아니 네. 네. 뭔 안승찬을 데리고 네. 있는데 안승찬은 그냥 종속됐다 그래가지고 그냥 예. 묶어가지고 다 그냥 이거라고 재무제표를 그냥, 합쳐버리고 네 거는 다 내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이런 네 거죠.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뭐 이런 식이고 네. 뭐 김수헌은 뭐 관계 기업이다 그래서 뭐 단기 순이익 50억 냈는데 네. 그 중에서 내 지분율만큼은 뭐 장부 가격도 올리고 그냥 이익을 가져가 가지고 자기 손익계산서에 지분법 이익에서 이제 떵떵거리면서 이제 이래 있는데 예. 사람들은 궁금한 거야. 민낯이 그렇게 안 뭐냐? 했을 때 이진우 단독의 재무제표 어. 그 민낯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그 쌩얼은 도대체 뭐냐? 네. 이 회계에서 이 민낯도 공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을 하지 말고 그래서 자 이진우, 안승찬, 김수헌이 종속기업, 관계기업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예. 이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을 그냥 네가 최초에 취득했던 그 가격대로 그냥 원가법대로 평가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안승찬은 60억에 샀고 김수헌은 20억에 샀으니 예. 매 재무제표를 결산할 때마다 무조건 안승찬은 그냥 계속해서 60억이야. 예. 그다음에 예. 김수헌은 계속해서 20억 그냥 이야. 20억이야. 예. 그냥 원가 그대로 인식을 해라. 이진우의 민낯을 봐야 되니까 원래는 이제 이 원가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라 그랬다고. 그런데 민낯을 보려고 하면 근데 야 이게 그래도 종속기업하고 관계기업이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진우가. 예. 근데 이거를 뭐 계속해서 원가법으로만 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에이 종속기업이건 관계기업이건 안승찬, 김수헌 둘 다 이진우가 그냥 지분법으로 좀 인식을 하라고 해. 안승찬이나 김수헌이 이익을 많이 내면 그 이익 낸 금액에 이진우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만큼은 장부 가격을 좀 올려도 되도록 그렇게 해줘. 그래서 이제 원가법하고 지분법 중에서 그냥 골라서 해. 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또 풀어주는 거야. 공정가치 평가를 가능하도록 또 만들어준 거야. 야 예. 그래도 안승찬하고 김수헌은 보니까 상장사인데 뭐 이런 상장사는 뻔하게 시가가 있는데 네. 뭐 객관적인 시가가 있는데 뭐 원가법, 지분법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공정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시가, 주가, 그냥 주가를 반영하자. 시장 가격. 그러니까 시가도 인정해주자. 그래서 원가법, 지분법, 공정가치평가, 시가 요거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이진우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골라서 하도록 해주자. 그러니까 이게 회계 기준이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와버린 저거를 거예요. 고를 수가 있어요. 저렇게 세 가지를.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진짜 나쁘네.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데 뭐냐 대부분의 회사는 그냥 원가법을 해. 그냥 그대로 처음에 네. 취득가액만 예. 생각한다. 그냥 원가법으로 해요. 네. 요게 뭐냐면 요게 이제 별도 재무제표거든요. 아까는 연결 재무제표였잖아. 네. 연결하지 마. 연결하지 말고 단독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어 봐. 그러면서 원가로 하라 그랬다가 야 그냥 지분법으로 한번 해봐 그랬다가 이제 그 시가 평가도 해도 돼. 뭐 세 개 중에서 골라봐. 네. 그리고 요게 별도 재무제표인데 별도 재무제표를 만들 때 대부분의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냥 원가법으로 해요. 왜냐하면 지분법 평가 귀찮아. 그다음에 공정가치 평가 이것도 귀찮아. 괜찮아. 꼭 상장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 비상장사도 있단 말이에요. 비상장사 같으면 의뢰해가지고 공정가치 평가를 받아와야 다시 해야 돼요, 되니까. 객관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대박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뭐 지금 그 IFRS에서는 연결 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지 뭐 예. 별도 재무제표 이거 뭐 짜다라 보지도 않아요. 예. 별로 보지도 않고 하니까 뭐 그냥 공시는 하는데 그래서 이게 별도 재무제표가 비중이 높지 않으니까 그냥 대부분은 그냥 원가법을 한단 말이에요. 네. 자, 근데 동원엔트는 어떠냐?
동원 엔터가 지주사고 산업 시스템즈 F&B가 있죠. 요것들이 다 종속기업이란 말이에요. 네. 종속기업인데 그러면 동원 엔터는 이렇게 종속기업이 있으니까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죠. 예. 그다음에 자기의 민낯진 별도 재무제표도 만들어야 되죠. 예. 요거 두 개를 다 만들어서 공시를 해야 된다고. 네. 근데 합병 가치 평가를 할 때는 대부분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요. 네. 근데 연결 재무제표를 해도 되는데 아마 작년부터인가 원래는 그냥 별도만 하도록 했다가 그냥 연결 재무제표도 좀 써도 된다 이렇게 이제 바뀐 지 얼마 안 되는데 네. 합병 가치 평가를 할 때는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예. 민낯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그 동원 엔트가 가지고 있는 동원 산업 시스템즈 F&B 이 지분 가치가 14년도에는 이렇게 나왔다고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15년도에도 숫자가 똑같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원가법. 원가법으로 해온 거야. 네. 그러니까 14년 이전에 13년, 2년, 11년에도 오래 전부터 계속 원가법으로 해왔겠죠. 예. 그래서 산업은 2,430억, 시스템즈는 2,877억, F&B는 1,810억 이러다가 네. 2016년도에 가서 동원 엔터프라이즈의 별도 재무제표 상으로 이 세 개의 종속회사 장부가액이 이렇게 변해버려요. 오. 7천억, 새벽씩 1조 2천억, 와. 5천억 이렇게 뛰어버려. 예. 뭘로 바꾼 거예요? 시가 평가로 바꾼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나 원가법 안 할래. 나는 공정가치평가 할래. 그러면서 2016년도에 공정가치평가법으로 시가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붕 뛰어버린 거야.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세 회사는 주가 변동에 따라서만 이렇게 계속 해마다 예. 결산할 때마다 그러니까 시가로 이렇게 반영을 해오는데 예. 뭐 여기서 뭐 그렇게 크게 뭐 변하진 않았지만 동원 산업은 좀 작년 말 낮아지고. 기준으로 많이 떨어졌죠. 예. 5,200억. 시스템즈는 뭐 1조는 넘지만 여기도 좀 떨어진 거고 예. F&B는 좀 올랐네요. 5,500억. 어쨌든 간에 5천억대 1조가 넘어가는 이런 숫자가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기반으로 합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자 여기는 원가법, 여기는 뭡니까 공정가치법으로 전환을 한 저렇게 겁니다. 중간에 바꿀 수 있는 거죠. 뭐 바꿀 수 수는 있어요. 있는 거죠. 예, 바꿀 수 있어요. 예. 다음에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는 못하죠. 그렇게는 안 한 번 되고? 이렇게 평가법을 바꾸면 네. 그 다음부터는 이 방법대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한 번은 바꿀 수 있는데 두 번 이후는 안 된다. 예, 예. 우리가 뭐 감가상각 방법은 이제 야. 뭐 이렇게 바꿨다가 뭔가 네.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뭐 일정 시간 지난 뒤에 바꾸기도 하고 뭐 네. 보험회사들 이제 왜 이 채권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뭐 이제 매도 가능 증권으로 했다가 뭐 저기 뭐야 그 뭐 매도 가능 증권 말고 뭡니까 그거 어쩌? 만기 보유 증권으로 예, 했다가 뭐 예. 이제 한 3년 지나면 이제 다시 바꾸고 할 수 네, 있는 그런 네.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지금 별도 재무제표 상으로 종속기업이나 관계 기업을 원가로 하느냐 지분법으로 하느냐 공정가치평가법으로 하냐 그는 쭉 하다가 아니 나는 이걸로 할래 하면 네, 그냥 그대로 네.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동원 산업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동원 산업. 동원산업은 그는 상장사기 때문에 네. 그냥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정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볼 때는 그랬죠. 제가 볼 때는 2016년도 이쯤에 벌써 동원 엔터프라이즈는 오래전에 출범했잖아요. 지주사로. 예. 그러니까 동원그룹 차원에서는 어차피 이 지주사는 지분만 줄렁줄렁 달고 있고 밑에 자회사로 산업 시스템즈 F&B가 있으니까 적절한 시점에 어떤 회사가 됐건 밑에 상장사 하나하고는 분명히 합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어느 정도 그룹 내에서도 예상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합병을 하려고 했을 때 야 이거 지금 자본시장법 시행령상으로는 합병가치평가를 할 때는 그 당시에 별도 재무제표로만 해야 되는데 네. 모든 회사들이 별도 재무제표상으로 밑에 종속기업들을 다 원가법으로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공정가치법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이 트였어 그 뒤에 길이 트이니까 야 빨리 이거를 공정가치법으로 왜냐면 공정가치법으로 해야지 산업시스템즈 F&B의 장부가액이 훅 올라가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야. 또 엔터프라이즈가 가지고 있는 이 자회사 주식 평가액도 올라가고 엔터프라이즈 몸값도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야 16년도 말 계산하면서 이거 저희 공정가치법으로 바꾸자
우리가 뭐 18년도 될 수 있고 19년도 될 수 있고 20년도 될 수 있고 분명히 여기 밑에 자회사 중에 하나하고는 합병해야 되니까. 합병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엔터의 가치를 무조건 일단은 놓을 필요가 있다. 합병할 때 다 돼 가가지고 바로 그 전해에 공정 가치로 바꾼다든지 하게 되면 너무 표가 나니까 뽀록이 나니까 예, 사전에 조금 일찍. 만약에 그거 그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제 추측인 거죠. 네. 이걸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아니 그러면 만약에 이게 그 가정이 맞다면 지금 이제 동원 엔터와 동원 산업이 합병을 하는데 예. 그 발표는 올해 나왔는데 이미 6년 전, 뭐 한 5, 6년 전에. 예. 예. 6년 전이 2016년도에 둘을 합병할 걸 염두에 두고 꼭 둘을 합병할 거를 염두에 뒀다고 제가 단정은 못 하겠는데 예. 이 엔터는 지주회사로 출범했고 지주회사로 출범하면서 김남정 부회장 지분율이 무지무지하게 높았어요. 네. 어차피 처음부터 이쪽에 일가들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였다고. 예, 지분율이 무지무지하게 높은. 네. 그러면 다음에 어느 회사하고 합병을 할지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같이 지배하고 갈 거야. 있는 대주주가 지배하고 있는 그렇지. 이 회사의 밸류를 일단은 높여놓는 게 뭔가를 할 때 유리하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그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회계 기준에 그렇게 하도록 해도 되는 것이었고 되는 거니까. 또 뭐 법으로 금지된 것도 아니었고 예. 하기 때문에 동원그룹의 대주주 쪽에서는 그냥 우리 선택을 바꿨다. 한 거예요. 어, 예. 어. 그렇죠. 그런 니즈가 없는 기업들은 그냥 아니 뭐 별도 재무제표 뭐 그냥 뭐 밑에 뭐 관계기업 주식, 중소기업 주식, 뭐 원가법으로 뭐 놔두지. 근데 동원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그 제조 부문, 제조 유통 부문하고 금융 예, 부문을 예. 일찌감치 떼가지고 네. 김남구 부회장한테 주고 김남정 부회장한테 정리도 했고 지주회사 체제도 2000년대 초반에 되게 일찍 출범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김재철 회장 같은 분은 이미 이렇게 이 그룹이 금융 제조 유통 분리하고 지주회사 출범시키고 한 거 보면 김재철 회장이 일단은 머리가 보통인 분은 아니고 굉장히 앞서서 선구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뭔가 할 거 있으면 이렇게 빨리빨리 했는 예. 분이고 또 이 김재철 회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엄청나게 그 숫자에 굉장히 밝고 굉장히 숫자에 꼼꼼해서 우리가 알기로는 뭐 원양어선을 타서 뭐 바다사나이. 참치를 잡았던 뭐 바다사나이 뭐 마도로스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터프하고 뭐 숫자 같은 거 자리 쳐 그러면서 데이터가 아니고 감이야 사업은 이렇게 할 것 같죠. 철저하게 막 숫자 기반으로 하고 그런 스타일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이건 2016년도쯤에 이미 엔터의 이 자회사들을 공정가치법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그때 이제 언제 뭐 합병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니까 2016년도쯤에는 충분히 이 그룹의 특성을 봤을 때 그때 이런 그 조치를 다 사전 바로 조치를 직전에 전환하면 속보이니까. 그렇죠 해놓았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죠. 예를 들면 오너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라든가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하여튼 나중에라도 어쨌든 합병할 가능성이 있다. 뭔 잡소리입니까? 이거? 아, 죄송합니다. 시리가 나와가지고 아무튼 그러면 웬만하면 저렇게 시가평가로 지분, 그러니까 상장사 주식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저런 식으로 바꿔놓는 게 유리하겠어요. 어쨌든 그렇죠. 가치가 높아질 수 그렇죠. 있으니까 멍 예. 때리고 있느니 자 우리가 회사를 M&A를 할 때는 네. M&A를 할 때는 다양한 평가법도 있잖아요. 예. 뭐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이제 EV/EBITDA 뭐 배수법을 흔히들 이제 쓰는 건데 또 뭐 여러 가지 뭐 PR 배수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M&A를 할 때는 근데 자본시장법 시행령상으로 합병을 할 때는 이 시행령에서 좀 구체적으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예. 상장사는 시가를 써라. 예. 비상장사는 자산 가치, 수익 가치를 1대 1.5로 해라. 예. 그리고 재무제표는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라. 지금은 연결 재무제표도 가능해졌지만 작년부터는 예. 이렇게 제법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걸 평가하는 회계법인은 한국 그 공인회계사회나 회계기준원은 아니겠구나. 공인회계사에서 예. 기업 가치 평가 뭐 어떤 그 실무 뭐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보면 어느 정도 가치 평가에 대한 어떤 이런 기준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세세하게는 안 돼 있지만 예. 여기에 이렇게 평가가 묶여 있는 겁니다. 묶여 있다 보니까 동원처럼 이렇게 딱 떨어지게 딱 니즈가 있는 기업은 얼마든지 공정가치법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대주주들이 지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는 공정가치법을 통해서 몸값을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예.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죠. 예. 예. 근데 뭐 그게 아니고 뭐 계열사 간의 합병 이런 게 뭐 없거나 뭐 대주주들이 동원처럼 굉장히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회사하고 다른 회사를 합병하는 뭐 그런 경우가 없는 기업들은 뭐 그럴 굳이 만한 그런 굳이 뭐 이런 식으로 원가법으로 해놓지 뭐하러 네. 뭐 굳이 공정가치법으로 해서 숫자만 뭐 이렇게 많이 높여놓으면 뭐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회계적으로 그냥 숫자만 많이 높여놓는 거 숫자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뭐 이런 원가법이라고 하는 게 조금 예. 약간은 이상하기는 해요. 예. 근데 그렇죠. 현실적이진 않죠. 예, 그것은 현실적이긴 않죠. 공정가치법이라니까 그게 공정한 것 같아. 이름이 공정가치라서 그런지 뭐 그렇긴 한데 저렇게 또 바꾸니까 결과적으로는 잘한 동원 오너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죠. 선택이네요. 지금 19만 원의 가치 합병 가치 동원 엔터프라이즈 19만 원 가치 평가가 나온 게 이거 덕분입니다. 이거 아니었으면 이거 2,400억, 2,800억, 1,800억 이거 하면 19만 원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동원 산업 같은 경우는 상장사지만 예. 주가로 하되 주가가 자산 가치보다 낮으면 자산 가치로 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허용을 해놨잖아요. 예. 근데 동원그룹에서 주가보다 자산 가치가 동원 산업이 훨씬 높은데도 자산 가치를 포기를 하고 그냥 주가를 선택했잖아요. 어떤 신문 기사에 보니까 동원 산업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네. 자본시장법 시행령상으로 자산 가치를 선택하는 거는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이고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사유나 근거나 그런 것이 뭐 불명확하다 뭐 이런 식으로 동원 산업 관계자가 말했다는 기사를 보고 예. 나 이거 뒤로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내진탕으로 그냥 갈 뻔했어요. 그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무슨 사유가 필요합니까? 그게 무슨 사유가 필요해요. 예. 앞에 자산 말은 맞네요. 가치가 더 높으면 그걸로 선택. 낮은 주가를 하지 말고 너네 자산 가치로 해라. 그거는 뭐냐면 너네는 상장사니까 지금 주가로만 하라고 하면 너네는 좀 불리하다. 왜냐하면 주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대외 여건의 영향도 받는 거고 맞아요. 또 어떤 시장의 수급 영향도 받는 거고 뜻하지 않은 어떤 큰 이벤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회사의 본질 가치 펀더멘털과는 다르게 움직여서 낮게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쪽은 비상장사인데 비상장사는 본질 가치, 펀더멘탈로 평가하잖아. 자산 가치, 수익 가치를 따져버리니까. 그러니까 너네는 이 주가라고 하는 게 항상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너네들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낮으면 자산 가치를 해라. 이게 법적인 배려지. 예. 근데 거기에 무슨 근거와 사유가 뭐 필요해요. 그러니까 동원그룹에서는 마치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예. 뭐 무슨 법적 미비가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자산 가치로 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나 사유가 부족해요. 막 그래서 우리가 못해요. 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그거는 분노를 더 자아내는 거예요. 난 그날 뇌진탕으로 갈 뻔했어요.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진짜. 분노? 지금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그러게요. 이거는 좀 이상하긴 한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할 때는 그러니까 동원 산업을 약간 가치를 더 높은 선택권이 있으면 그걸 했어야 된다는 거죠. 약간의 배임 가능 그때도 이제 있죠, 우리 그렇죠. 누구야? 그 동원 산업 나왔을 이사회가 때도, 배임 굳이 가능성이- 왜 본인 회사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걸 굳이 굳이 왜 안 낮춰요? 그게 뭐 그러니까 반대로 굳이 옵션이 낮았으면 있으면. 굳이 낮은 걸 선택한 이유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죠. 굳이 그러니까 낮은 걸 선택하는 시장하고 이유가 없다. 커뮤니케이션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은 동원 엔터프라이즈잖아요. 대주주 지분이 100%의 회사야. 예. 그러면 정말 시장하고 왜 주가 자산 가치를 안 하고 낮은 주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분명히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죠.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이 거요? 동원의 대주주가 원래대로 둬도 지배력에 아무 문제가 없고 어차피 대대손손 상속해야 되는 회사고 내버려 두는 게 지금 동원 엔터가 맨 위에 있으면 자식들한테 동원 엔터만 물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동원 엔터랑 종원 산업을 이제 합쳐가지고 예를 들면 회장님의 부의 가치는 높아졌겠죠, 물론. 예. 예. 그렇다고 그걸 팔아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속세만 더 내지. 그거는- 부의 가치가 높아졌잖아요. 그거는 이진우 프로가 음. 저런 대기업의 음. 그 오너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해를 이유가 하고 나서 얻는 게 못하는 뭐냐는 거예요. 하고 나서 재산이 얻는 게. 1,000억이면 네. 별로 그 돈 욕심 없을 것 같죠. 네. 예. 재산 1,000억 있는 사람이 10,000원 더 받으려고 그러고 10만 원 더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동원 엔터가 내 자회사의 자회사지만 바로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다. 그렇게 해서 아니 상장회사 이게 동원산업이라는 게 훨씬 큰 상장회사고 네. 굉장히 잘 나가는 상장회사고 음, 그걸 싼 값에 음, 인수하면 그 지분을 자기가 음. 마치 옛날 BW 사건처럼 네. 싼 값에 좋은 회사의 지분을 왕창 갖고 오게 되는 지배력이라고 거잖아요. 하는 것은 뭐 지분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좋은 거고 그럼요. 또 여기는 소액 일반 주주들이 있는데 내가 이 회사 지분을 덜 받게 되면 그 내가 더 많이 받아야지 뭐 일반 주주들에 비해서 내가 압도적으로 우위의 그 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개인 투자자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높은 걸 가져오면 되는데 왜냐면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회장님의 목적은 그룹을 계속 지배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내 거 아닙니까? 아이. 아니, 그렇더라도 그걸 하려면 언제든지 앞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네. 저라면 네. 상속이 끝나고 나서 네. 아들들이 갖고 이제 물려받은 다음에 상속세 조금 내고 물려받은 다음에 다음에 하는 게 싸지. 하는 지금 게 이걸 낫지. 하는 이유는 상속세만 더 낸다.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동원 산업을 적대적 M&A를 하려고 그런다. 어. 주가가 폭등할 것 같아. 음. 그래서 급하게 하는 게 아니면 지금 굳이 이걸 해서 굳이 뭐 해서 뭐 해요? 어차피 나이 많이 드신 분이 본인 재산을 1,000억 늘려봐야 500억 세금을 곧 더 낼 건데 그걸 왜 했을까? 뭐 그거는 어느 그잘 대주주들 이 대보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 머릿속에 그런 건 있을 수는 있고 나중에 봐야 하는 했을 거고요.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뭐 하여튼 뭐 잘 모르겠어요. 네. 자,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용호 의원이 자본시장법 네, 개정안 이용호 의원. 네. 그 발의를 한 걸 보면 네. 상장사도 주식 가격만 가지고 하지 말고 자산 가치, 수익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된다. 근데 이게 그게 야마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인데. 저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자본시장법 시행령상으로 네. 상장사 같은 경우는 상장사는 시가, 주가만 가지고 하게 돼 있고 네. 상장사가 비상장사하고 합병할 때는 주가가 낮으면 자산 가치도 하게 했는데 예. 주식 가격에다가 자산 가치, 수익 가치도 다 이렇게 산출해 가지고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한 가격을 그 상장사의 합병 그 가격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예. 주식 가격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면 주식 가격보다 자산 가치가 더 높으면 자산 가치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주식 가격, 자산 가치 거기에 대해서 수익 가치 이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합병 가액을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뭐 이제 나머지 이런 조항들은 뭐 이렇게 보시면 아시는 건데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평가 방법을 하나로 하지 말고 여러 개를 사용할수록 그게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치 평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건데 물론 이제 그 학자들 중에서도 예. 이런 어떤 합병 비율의 불공정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예. 적어도 뭐 복수의 뭐 2개 내지 3개의 평가 기관을 써야 된다. 평가 방법을 여러 개를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당연히 하나의 평가 기관이 하는 것보다는 또는 하나의 평가 방법을 쓰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봤을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 평가 값이 도출될 수는 있겠죠.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비용이겠죠. 그게 이제 그러려고 하면 평가 회사도 많이 써야 되고 예. 또 평가 방법을 많이 쓰게 되면 뭐 그런 합병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뭐 예. 기업에 이제 늘어나는 부담이 있는데 뭐 이런 어떤 합병 비율에 대한 논란 때문에 소모되는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무형의 비용을 계산을 하면 차라리 복수의 평가 기관에서 복수의 평가 방법을 써서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비용이 더 세이브 될 수 있는 오히려. 그 측면도 뭐 있고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 상장사라고 해서 주가만 중심적으로 보지 말고 주가 외에 자산 다른 가치, 것도 수익 봐라. 가치도 다 고려하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두 회사가 합병할 때는 뭘로 하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냥 당사자들끼리 합의한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예. 우리나라도 지금 비상장사끼리 합병할 때는 당사자들끼리 합의한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 예. 근데 문제는 미국은 그룹 내에서 계열사들끼리 합병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서로 남남끼리 합병하기 때문에 냉정한 서로 계산이 오가는데. 그렇죠 밀고 유리하려고. 당기고 뭐 하죠. 예. 그 마지막에 있는 그 의원 발의한 내용 중에 마지막에 더 중요한 거 저는 그게 눈길이 좀 끌던데. 아 요거 이제 불공정한 합병 가액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네. 회사뿐만 아니라 이사, 감사, 외부 평가 기관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 예, 요게 강력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 요것도 사실은, 뭐 만약에 이대로 시행되면 사실은 지금도 더 유리한 가격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는데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평가보다는 되면 이제 뭐 일단은 이제 외부 평가 기관에서는 많은 돈을 요구를 하겠죠. 야,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지금 저 연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네. 우리 이 합병 가치 평가 이거 우리 네. 저 뭐 5억으로는 안 돼. 우리 이거 잘못 걸리면 큰일 나. 50억 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또 뭐 그런 게 것도 또 있을 수가 있고. 예. 또 이게 그 불공정한 합병 가액이라고 하는 게 예. 지금 동원 산업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가 더 높으면 자산 가치로 할 수 있게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주가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식을 많이 발행해서 김남정 부회장한테 갖다 줌으로 인해서 예. 동원 산업의 일반 주주들의 그 어떤 그 희석이 더 높아지게 생겼으니까 이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불공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딱 떨어지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게 정말 불공정하냐 하는 어떤 예, 그런 애매할 수 논란이 예. 있고 거기에서 뭐 이렇게 소송이 벌어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동원 산업을 그럼 자산 가치로 봐서 기업 가치를 높게 보면 거꾸로 그러고 나서 합의를 하면 거꾸로 이번에는 동원 엔터프라이즈 주주들 입장에서 왜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게 객관적이고 존재하는데 그것보다 부풀려져 있는 자산 가치를 하필 너희들만 유리한 그걸로 하냐?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할 수 뭐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양쪽이 네. 사실은 두 회사의 합병이면 네. 양쪽이 서로 자신의 지분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엔터프라이즈 입장에서는 저놈을 깔아 내려야 내 지분 가치가 상대적으로 그렇지. 올라가니까 그렇죠. 항상 문제는 그렇죠. 이제 이 상대방인 동원 엔터프라이즈가 안타깝게도 소수의 그 대주주 일가들이 지배하고 있는 사실상의 개인 회사라는 게 참 안타까운 거고 만약에 거기에도 많은 일반 그 주주들이 있는 것 같으면 예. 그 어떤 그 이 상대성이 이렇게 물론 작용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감정적으로만 보면 아예 대주주가 양보 좀 하지 뭐 그 돈도 많으면서라고 생각하니까 이쪽 위주로 한 게 나빠 보이지만 네. 법적으로 보면 둘 다 주주인데 너희들은 돈이 많은 주주니까 양보해라고 하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아, 그리고- 이거는 양보는 아니죠. 왜냐하면 동원 산업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는데 유리한 선택지를 포기하고 낮은 선택지를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내 가치를 낮춘 거잖아요. 내가 그렇죠. 연봉 협상하는데 그렇죠. 저는 뭐 2천만 원만 주십시오. 저는 그것만 해도 충분히 여기 쑥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어요. 지금 대주주 일가들이 엔터프라이즈를 100% 지배하고 엔터프라이즈가 동원 산업을 종속회사로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배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68% 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앉아 있는 동원 산업의 이사진들이 전부 사실은 오너의 의지에 의해서 다 뽑은 사람들이에요. 이사의 우승 자체가 그건 뭐 사실 뻔- 현실적으로 뻔하지, 그렇잖아요. 뻔하지 뭐 그거는. 그러니까 이 이사들이 이 결정을 할 때 당연히 회장님, 뭐 부회장님 눈에 아른아른거리고 그런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자산 가치를 포기하고 주가를 선택하게 된 이사회 의사록에서 정말 이사들이 치열하게 토론을 하면서 이게 뭐가 맞지? 했던 그런 흔적이 있다. 그래서 이사회 의사록 같은 거를 뭐 제출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토론을 한 결과 주가를 선택하는 게 회사에 좋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게 있으면 오케이. 예, 그런 과정이나 프로세스가 있었다면 그게 있겠어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없죠. 당연히 없어요. 당연히 없죠. 이 상황에서는 네. 당연히 당연히 없는데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해서 동원 엔터프라이즈와 합병하면 동원 엔터프라이즈 주주들이 당연히 반대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동원 엔터프라이즈 이사회는 뭐 했냐라고 할 거라고요. 동원 엔터프라이즈는 동원 엔터프라이즈의 아니, 가치를 그거는 높이는 거고 그건 동원 정해져 엔터프라이즈는 있잖아요. 동원 그건 산업이 그 자기들이 유리하게 선택한 글을 놓고 그렇게 할 그건 필요가 정해져 없지. 있잖아요. 네. 정해져 있으니까 왜 그렇게 합의를 해줬냐? 뭐 이제 이런 거는 뭐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텐데. 한마디만 예, 말씀드리면 야 그러면 상장사는 주가만 하지 말고 자산 가치, 수익 가치도 봐서 하자 그러면 제가 높아심에 드리자면 네. 태광 산업 같은 회사는 주가가 더 재무제표가 그렇죠. 너무 좋아요. 그렇죠. 자산 가치 빵빵해요. 수익 가치도 상당해요. 주가는 엄청나게 나요. 왜 주가 낮겠어요? 돈 쌓아놓기만 하고 배당도 안 쓰니까 주고 그렇죠. 뭐 경영 이상한 식으로 이제 독단적 경영하고 투자도 안 하고 그러면서 나눠주지도 않고 그게 시장에서 그 회사를 낮게 밸류를 평가를 하는 건데 근데 그 회사가 어디 다른 데하고 합병할 때 주가는 낮지만 자산 가치, 수익 가치 엄청나게 빵빵하게 나올 텐데 그러면 그거 두 개 합치면 이 회사는 매우 유리한 상황에서 합병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경우들이 그렇게 뭐 많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이프로님이 질문하신 왜 그거 하면 상속세 문제 왜 했을까? 왜 했을까? 왜 했을까? 아까 전에 많이 주리님이 올려주셨던데 저도 찾아보니까 이미 지주회사인 동원 엔터프라이즈가 그 창업자인 회장보다 아들 지분이 더 훨씬 많은 걸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미 상속이 그거는 맞아요. 사실상 예. 끝난 그러니까 그 김재철 회장의 지분은 24.5%고 김남정 부회장의 그렇긴 지분은 해요. 그러나 67%가 넘으니까 그러나 프로가 김 회장- 이야기하는 건 이제 뭐 김남정도 나중에 또 나중에 하면 자식한테 되니까. 저걸 해야 나중에 하면 되니까 김대철 뭐 그런 회장 거겠죠. 지분을 다 물려받고 나서 상속이 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똑같은 일을 해도 해도 되는데 똑같이 하고 상속세만 절감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아버지 살아있을 때 아버지 재산을 불리는 이유가 뭐냐? 아니 어차피 한 가족 재산인데 그럴 수는 있네요.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좀 이상하다 그래서 자, 뭐 뜨거웠네요. 뜻이 있겠죠. 무슨 네, 뜻이 있겠죠. 네. 역시 코리아 모니터로 바뀌니까 내용이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그래요? 모니터일 때는 좀 부진했었나? 부실했었나? 뭔가 좀 이게 그냥 막 뭔가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코리아 자, 모니터 코리아 좋네요. 모니터니까. 구글에서 코리아 모니터 검색하시면 네. 제일 위에 뜹니다. 네. 많이 봐주십시오. 맞습니다. 구글에 또 뭔가 좀 잘 로비가 된 모양이에요. 네. 구글에서 네. 코리아 모니터를 모니터.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그 사이트의 어. 편집장이신 김수원 편집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 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 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